김종대의 뉴스업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는 CBS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나와 계십니다. 기호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호 가 우상호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네. 기호 나 박영선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정들이 참 많아서 피곤하실 텐데 예, 여전히 밝아 보이시니 좋네요. 오늘 토론회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두 후보의 발언 순서는 계속 바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날카로운 시사 비평을 해주시고 계신 두 분,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역할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와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미 세 번의 토론회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도 서로 파악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토론회는 그 전과 좀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고요. 그 뒤로 두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방송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서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왔던 두 분의 발언이나 공약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 집중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두 시사평론가가 활약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두 후보께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두 분께 직접 드리는 질문이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신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온 청취자 질문과 답변은 시간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마칩니다. 자, 이렇게 진행 방식 소개해 드렸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출사표 각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호 나 박영선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계시는 서울시민분들이 지금 많으실 시간인데요. 매일 교통체증으로 또 지옥철로 출퇴근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서울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분 도시 서울로 만들려고 합니다.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그러니까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21분 안에 있는 도시, 체육관, 도서관, 미술관, 산책길이 21분 안에 있는 도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서울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21분 도시가 되면 지옥철 또 강남 집중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가 우상호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우상호입니다. 오늘 TV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물류창고로 운반되는 첫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는 1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한 그 1년의 기간, 국민들의 소박한 일상은 멀어져 갔습니다. 보건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직장 없는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는 서울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골목 상권을 위해, 그리고 직장에 첫 출근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내일을 꿈꾸는 서울, 우상호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처음부터 시간을 아주 깔끔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두 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나 서울시청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먼저 지하철 노선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강북에 너무 불편합니다. 교통이.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전철 계획돼 있는 게 지금 한 10개 노선 되는데 이걸 좀 조기에 착공을 해서 강북도 좀 지하철, 전철 편하게 편리한 교통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하는 국민들의 그 시민들의 열망을 좀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항공 사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철로가 놓여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이게 지금 이제 노원구,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전 이 서울의 굉장히 강북 지역의 구가 거의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로가 놓여 있는 이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나무와 벤치와 문화시설 또 공공주택들이 들어선 그런 녹색 공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연남동 경의선 지하 구간 잘 아시죠? 일명 연트럴파크. 여기가 바뀌니까 공원도 생기고 명물거리가 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상권, 주변 상권이 살고 또 도시의 단절이 해결됐습니다.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요. 교통도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지하철 1호선 지하를 통해서 철도로 단절된 강북의 발전을 만들고 싶다. 이런 항공 사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강남과 강북이 함께 잘 사는 모두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유, 이번에도 거의 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시간을 지켜주셨어요. 박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19로 정말 아주 버티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무이자 5천만 원 대출을 빨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3년 후부터 원금을 갚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좀 그래도 이분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버팀목 자금, 세망 자금을 드렸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업, 호텔업 하시는 분들, 또 항공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빨리 마련을 해드려서 이분들 마음속에 또 가슴에 응어리도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서울시장은 이런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 대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적인 그 유행병이 늘 도시를 바꿔왔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봉건 도시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갔을 때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도시를 조닝으로 만들고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렇게 만들어서 도심화 집중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안 21분 도시 서울의 그 청사진을 그려서 서울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는 일,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이 바꾸고자 하는 서울시의 미래 모습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중 질문 시간인데요. 이미 앞선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두 후보의 공약이나 비전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두 시사평론가가 집중적으로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김수민, 김민아 두 시사평론가가 앞서 있었던 토론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이 주제로 좁혀서 질문을 준비했고요. 각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 7분씩 드리는 겁니다. 김민아, 김수민 평론가의 날카로운 질문 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7분 동안 후보의 공약과 비전 꼼꼼히 비교해 주시기 바라요. 김민아, 김수민 평론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번엔 박영선 후보부터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김민아입니다. 일단 이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복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효과가 있는 이런 공약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 시행이 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 공공임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붙어져 있는 거지만 이걸로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에게 좀 더 지금의 어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앞서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1분 컴팩트 도시로 또 이 사실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거론하신 바도 있었는데 사실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21분 컴팩트 도시가 이제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서 이거 외에 이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하겠다는 것은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사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높이면 남은 그 호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공 분양으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가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분 도시의 그 수직공원을 통해서 또 그 뭐 필수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평당 1,000만 원의 그 20평 내지 25평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이게 분양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감당이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눈이 반짝반짝하시면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빌딩이 올라가게 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또 그 자신들이 도로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뭔가 녹색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공공주택 30만 호를 통해서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반값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떤 임대료라든가 세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는 서울의 것인가요? 경우에는 그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신호 주택 같은 것은 SH공사가 임대로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월세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청신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몇 채 비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아파트를 저는 그냥 비워 둔다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요건을 완화해서 그런 월세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분 컴팩트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21분이라고 하는 이 근거리 내에 직장과 자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네.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9호선을 포함해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거리 자체를 줄여주는 것보다는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거를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하철을 타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차량 수를 좀 더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좀 지하철과 협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제는 직주 근접, 그러니까 21분이라는 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21분을 걸으면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를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km의 그 범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도시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즐거운 도시가 됩니다. 21분 안에 뭐 미술관이 있고 음악당이 있고 이런 이제 그 즐거운 도시가 되는데, 그럼 정말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킹스 크로스 역,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역이잖아요. 그 역을 중심으로 영국이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분 안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 그 근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유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 유럽 본사가 그곳으로 입주를 하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의 그 플래닝을 가지고 기획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운영할 것, 중기, 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그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구독 경제를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갈비탕을 이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구독 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역할 무엇이 있을까요? 배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경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그 집중화 현상 그리고 강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플랫폼에 모여 있는 노동자들과 규약을 맺어서 프로토콜을 맺어서 그 회사의 성과를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KS 서울 코인을 제가 유통시키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한 바 있죠. 네. 그러면 그 KS 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앱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결제 관계랄까요?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조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하면서 자상한 기업, 즉 자발적 상생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과 또 유니콘 기업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를 연결해 드린 것처럼 서울시장이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공약에 대한 심층 질문 잘 소화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상호 후보도 네, 두 예. 분에게 드리는 번외 공통 질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우상호 후보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먼저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데 번외가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 간호사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자라고 예.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공통 질문인데 예. 일단은 박 후보께 알겠습니다. 질문을 자,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이건 짤막한 예, 답변으로도 짤막하게 가능한 하시면 겁니다. 맞습니다. 두 분께 먼저 박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데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라는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의사협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은 저는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좀 결여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접종의 문제를 의사가 주도권을 쥐을 것이냐, 간호원이 주도권을 쥐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네.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번외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상호 후보 답변 들어야 되겠죠? 예, 1분입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의사들의 이 집단 행동, 특히 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의사들도 다른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 직종과 똑같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코로나 진료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뭐라 해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의 건강, 특히 코로나가 얼마나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볼모로 그 자신들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규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지시하에 사실은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의사가 직접 놔주는 경우도 있지만 몇 밀리그램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간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지만 전제 조건은 역시 의사의 지시와 처방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집중 질문은 우상호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7분 두 시사평론가 시작해 주시죠. 네, 우상호 후보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맞이하셔서 강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 공약을 또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정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상호 후보께서 제시하셨던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한 사례가 네네. 국 반대였나요? 두 분 다 지하화가 저는 들어가 지하철. 있죠. 저기는 지하철 네네. 1호선. 예, 그 경우에 사실은 3년 전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또 지하화 공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민주당 기조하고는 좀 변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 맞게 돼서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그 기조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도 박원순 시장님, 박영선 후보와 함께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 1호 공약이 바로 강변도로와 철길 위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이슈가 아니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묻혔습니다. 사실은 지금 3년간 내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제가 20년간 도와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도 크고 그다음에 실제 공급 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0세대의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동수로 보면 한 12동 되는데 민간에게 분양하는 게 거의 한 150 정도에서 200 세대가 정도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서울시가 직접 집을 지어서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지금의 이 서민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땅이 어디 있냐? 서울에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철길 위를 씌웠던 파리 사례가 있고 강변도로 위를 씌웠던 뉴욕 맨하탄 사례를 제가 발견하고 연구를 해갖고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해서 16만 호 정도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공공용지 위에 짓기 때문에 일단 땅값이 안 들고요. 두 번째 아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공급하는 수밖에는 없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면,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해왔죠. 일관되게 본인은 주장을 하셨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박원순 됩니다. 서울시장님이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네. 신내 IC에서 중랑 IC에 북부 간선도로 위를 씌워서 1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계획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원래 계획했던 규모에는 좀 많이 미달하는 제가 규모라고 원하는 봐야 되겠네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네.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다른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상호 표로 하겠다. 그런 주장을 네, 했었죠. 그 부분만큼은 좀 네. 계승보다는 공공주택을 극복에 가깝다.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제가 좀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이제 여쭙겠는데요. 아무래도 우상호 후보는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앞세워서 이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적인 유권자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많이 이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사업장에 이 고용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 직원들의 고용도 어느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인데 그렇죠. 지금 서민을 대표하는 이런 서울시장 후보 이 캐치프레이즈를 좀 내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관이 또 있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에는 반드시 고용이 전제된 지원금들입니다. 보면은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요. 자영업자 대상으로 2022년부터 보험료, 고용보험료지 않습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그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무급휴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만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잘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에도 서울시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드렸어요. 한 1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2월 2일 이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을 지급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10,000명을 더해서 총 2만 명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들이 붕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표지만 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 피고용자들을 보호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만 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고용이 유지가 안 된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의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사실은 금융 지원이에요. 대출을 받고 버티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만기를 좀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 담보 여력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담보 여력이 없어진 분들이 무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2차례에 걸쳐서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만 명이 신청했는데 한 10,000명 주고 이렇게 되니까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번 공약에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공급해서 지금 당장 대출 지원, 융자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 지원을 해줘서 당장 급한 불들을 끄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었죠. 그 서울시 긴급 금융 지원 이게 현재는 최대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 후보께서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다 공약을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약을 내다 보면 이제 소위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액수가 높으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러면 더 많은 그런 금액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이건 어떻게 이제 할 융자 것인지. 지원인데요. 네. 사실은 2월 4일 날 서울시가 최대 1억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그걸 그대로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출은 현재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그 한도 제한 없이 보통은 평균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1억까지 늘려서 최대입니다. 최대 1억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평균치의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항상 이런 토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이런 아쉬움 가질 수밖에 없네요. 두 후보 공약에 대한 심층 질문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두 시사평론가 질문 이제 더 남은 거 없죠? 질문은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안 남은 것이죠. 네. 예, 항상 저 아쉬운 눈빛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두 시사평론가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유권자들이 두 후보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생각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이 두 후보의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두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질문은 총 5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공정성을 위해 질문이 바뀔 때마다 답변 순서는 바뀝니다. 먼저 첫 질문은 우상호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박영선 후보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입니다. 지난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하는 환자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을 제외하고는 공공병원의 규모가 작아서 중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어렵고 공공병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겠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공공의료 체계가 비교적 낮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고 중환자가 늘었을 때 병상 부족, 그다음에 또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료 체계라고 한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체제를 가동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냐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일단 의료 인력을 먼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시립대 내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전공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지금 서울의료원과 고라매원 같은 우리 공공의료 시설을 좀 대폭 확충하고요. 특히 중환자실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병상을 좀 꾸울 수가 있는데 중환자실 있는 이 병상들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매우 고도의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들이 지금 선별진료소 같은 게 다 보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1차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2배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고요. 또 어린이 상병수당을 도입해서 예, 네, 시간이 다 이런 됐어요.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사실 과제가 많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끝맺음을 약간 좀 부족했는데 이따가 네. 마무리 발언 때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유행병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12개 이제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개 시립병원 가운데 이 보라매 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을 좀 상급 병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상급 병원화 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과 같은 국립병원 또 민간병원하고 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서울시 의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동네의 병의원급에서도 이 데이터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공의료 중에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이 모듈 병상으로 이 중환자실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보다 더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 공공의료에 그동안에 급하게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하실 말씀 많지만 서둘러 맺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10년간 일한 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문자를 이해하는 문해력만큼이나 과학 이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어떤 과학관 정책을 갖고 계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변하면 우리나라가 변하더라고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후보께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학관과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은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을 대중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과학이 대중화되면 곧 AI도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의 대중화가 과학의 대중화에서 기초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학관을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어린이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학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독형 경제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학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것을 집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흥미를 유발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학의 과학 교육의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21분 도시가 답입니다. 이 21분 도시를 하게 되면 파리는 지금 15분 도시를 하고 있죠. 또 9분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런데 9분 도시 바르셀로나는 9분 안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슈퍼 블럭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했더니 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줄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21분 도시 역시 직주 근접의 개념으로 통행량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서울의 네. 큰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1분 도시가 정답이다. 맺어주셨어요. 다음은 우상호 후보 답변하시죠. 네, 제가 지금 과학 관련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 정말 세계적인 과학관들을 봤는데요. 요즘 세계적인 추세는 과학관이 전시 위주가 아니고요, 강의 위주가 아니고 체험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와서 직접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게 해서 대단히 흥미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학 시설들이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제 지역구여서 여기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워낙 적으니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와요. 근데 이거 하나 짓는데 보통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서 많이 짓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게 이제 일본 후쿠오카시에 이런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가령 복합 쇼핑몰을 하나 지면 한 층을 과학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하러 왔다가 부모와 같이 체험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복합 용도의 그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과학 체험관들을 넣는 방안, 이것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저는 좀 아주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는 디젤 차량은 퇴출을 하고 신규 등록은 휘발유 등록도 안 받는, 그래서 전기 수소차 위주로 완전히 2030년 이후로는 전환해야 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나오는 그런 보일러 배기가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친환경 보일러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네.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토론회 아주 순조롭게 지금 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발산 초등학교 5학년 이지연입니다. 요즘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서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 쓰레기들이 저희 몸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 미래 유권자 초등학생 이지연 양이 플라스틱 문제 질문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순서는 우상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게 처리도 어렵고 재활용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또 바다도 많이 오염시켜서 바다 생물들이 또 플라스틱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아주 그 종합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 발생을 줄여야죠. 두 번째는 재활용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플라스틱 발생, 그러니까 이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먼저 플라스틱 사용을 좀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서울시의 그 아리수라는 물을 담는 용기도 플라스틱 아닙니까? 이걸 종이 용기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이 일회용 사용 자체를 좀 퇴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업 벤처하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환경 소재 개발 좀 해주라. 지원하겠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한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모집을 해봐라. 그럼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서울 전역에 있는 이 플라스틱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해외에도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국물을 담는 거 빼고 나머지는 사실 종이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이 순환 사이클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줄이고 시간이 재활용하겠다. 짧군요. 네, 시간이 짧긴 짧죠. 예, 박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 원칙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쓰고 그다음에 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그린 스타트업 100이라는 것을 환경부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정말 그 플라스틱 재료를 옥수수를 이용해서 또 해초류를 이용해서 대체 그 물건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용이 다른 때는 좀 많이 들어서 활발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코로나19가 오니까 시민들이 다 이거를 사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든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재료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고요. 또 플라스틱을 먹는 그 미생물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플라스틱만 먹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또 미생물의 그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저는 좀 더 활발하게 서울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1조 원 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스타트업 또 소셜 벤처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질문한 그 바다에 버려지는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은 옷 같은 데서 세탁하면서 이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옷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네. 옷을 많이 그냥 예. 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입는 것,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끝까지 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핵심은 다 말씀하셨어요.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15살 된 휠체어 탄 아이의 엄마인 홍윤희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상버스 비율이 너무 낮고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다 갖춰지지가 않아서 다니기가 매우 힘든데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지하철 1역 1동선 정책이라든지 저상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100%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는 박영선 후보가 먼저 답변할 차례입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 사이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23개의 지금 서울 시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23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문제, 이것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상버스를 좀 더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적 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콜택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21분 도시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요즘은 시설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을 탈시설화해서 자기 집 혹은 서울시가 그 새로 건장하는 뭐 수직정원 등대라든가 이런 그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장애인들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으니까 상당한 그 편리한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셨네요. 우상호 후보 답변 드리죠. 네, 이동권 관련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의 모든 역사, 1동선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는 것. 이것은 뭐 공통 생각이 같고요. 2025년까지 저상버스도 100%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7% 정도 도입돼 있는데 2025년까지는 100%, 2022년까지는 한 81%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 운전할 때 또 이제 운전 기사들이 장애인이 내리기도 전에 빨리 출발한다든가 하는 걸 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상버스를 운영할 때 있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잘 교육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지금 6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5년간 단계적으로 1000대까지는 확충해야 이용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립자활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 이것이 저희 가장 큰 관심이고요. 또 자활 시설들이 요즘 시설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많이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데 제가 지으려고 하는 그 공공주택 16만 호 안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 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주택 제공 이런 것들도 아예 장애인용으로 설계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들을 위해서 좀 살기 좋은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대안과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원래 유권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청취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특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 토론회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직접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유권자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질문 듣고 두 분께 답변 시간 1분씩 드립니다. 4679님, 집값 폭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 저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재산세 50% 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산세 감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국가의 조세 체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상승하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공시지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를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을 달리해서 항상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가 1억인데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했던 것들을 이제 갈수록 현실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었고, 이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같이 했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조은희 후보처럼 선심성으로 갑자기 50% 깎아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오는 문제는, 그러면 그 재산세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많은 자치구들 세수가 반으로 주는데, 그럼 그 자치구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책임한 의견이다 말씀하면서 반대 의견 밝혀주셨어요. 박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정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토지 임대부 방식에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세가 올 것이고요.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분 도시 서울을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정신없이 시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 두 분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우상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우상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민의 삶이 안정됩니다. 만약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치 싸움에 서울시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우상호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해온 그 민주와 진보의 역사가 그러하고, 이번에 내걸은 정책 공약도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가득합니다. 범민주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선에서 필승할 후보도 우상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상호의 정치, 그 마지막 도전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후보. 네, 이틀 후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또 바로 그날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또 백신의 운송이 처음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이런 백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 K 주사기 오늘도 이 주사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주사기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주사기를 만들던 지난 12월 달 상황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사기를 설득을 해서 월 1,000만 개 이상을 생산하게 만들고 나서 또 이것이 미 FDA의 승인 신청을 받을 때까지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네. 그런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장 열심히 잘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김종대의 뉴스업 특집으로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